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춘 국가. 지난 13,000년에 걸친 인류 사회의 현저한 추세는 작고 덜 복잡한 사회 단위에서 점점 더 크고 복잡한 사회 단위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명한 일이지만 그것은 장시간에 걸친 평균적 추세일 뿐이고 실제로는 양방향으로 무수한 변천이 되풀이되었다. 가령 융합이 1000번 있었다면 반전은 999번이라는 식으로 매일 오는 신문에서 우리는 큰 사회 단위, 예를 들면 예전엔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어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0여 년 전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도 그러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단위가 반드시 덜 복잡한 단위를 정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굴복하기도 한다. 가령 로마와 중국의 제국들은 각각 야만인과 몽골의 추장사회에 침략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장시간에 걸친 추세는 크고 복잡한 사회적으로 진행되어 국가 단위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 국가와 그보다 단순한 사회가 충돌할 때 대개 국가가 승리를 거두는 한 가지 이유는 무기를 비롯한 기술들이 더 우수하며 인구도 더 많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주장사회와 국가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점이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중앙 집권화된 결정권자가 있으면 군사력과 물자가 집중된다는 점. 둘째, 국가는 공인된 종교를 퍼뜨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말미암아 군대는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는 점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학교, 교회, 정부 등이 국민에게 이 같은 희생정신을 강력히 주입함으로 우리는 이런 태도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임을 흔히 잊어버린다. 모든 국가에는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마음 자세를 중요하는 표어가 있다. 영국에는 국왕과 조국을 위하여, 스페인에는 신과 에스파냐를 위하여 라는 식이다. 이러한 정신은 16세기 아즈텍 전사에게도 있었다.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고 생명을 주시는 신, 아즈텍의 민족신 위칠로포칠텔리에게 이 꽃다운 죽음보다 귀중한 것은 없도다. 멀리 나의 죽음이 보이나니 내 마음은 죽음을 갈망하노라. 이 같은 정신은 무리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6인인 친구에게서 부족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부족에 대한 애족심이나 자살에 가까운 돌격 등 죽음을 무릅쓴 군사행동을 감행한 예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적을 공격할 때는 매복했다가 기습하거나 적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마을을 위해 죽게 될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바로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부족사회가 군사행동을 취할 때는 국가사회에 비해 선택의 폭이 심각하게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애국심이나 종교의 광적으로 도취된 사람들이 무서운 적이 되는 까닭은 못된 적을 전멸하기 위해서는 아군 일부가 죽어도 좋다는 모진 마음가짐 때문이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정복 전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광신적 행동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추장사회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 특히 지난 6천년 사이에 국가들이 탄생하면서부터였다. 지역 인구 증가가 사회적 복잡성과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 그렇다면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았던 혈연 중심 소규모 사회들은 무슨 이유로 대부분 구성원 간에 서로 가까운 관계가 없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대규모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무리해서 국가로 변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무엇 때문에 각각의 사회가 그처럼 변형되어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자. 역사를 살펴보면 독립적으로 발생한 국가들이 많았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원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당시 그 주변에는 기존 국가가 없었다는 뜻이다. 원생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또는 여러 번 탄생했다. 선사시대에 국가가 들어선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북중국, 나일강과 인더스강 유역,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서아프리카 등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접촉했던 마다가스카르, 하와이, 타히티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원주민 국가들은 겨우 지난 300년 사이에 추장사회로부터 탄생한 국가들이었다. 원생적으로 발생한 추장사회는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지역과 함께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의 동남부 아만존, 폴리네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에서도 추장사회가 탄생했다. 복잡한 사회가 발생했던 이 같은 지역들은 인간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국가 기원이라는 문제에 도전한 수많은 이론 중 가장 단순한 이론은 해결해야 할 문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야말로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이므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실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당시 그가 알던 BC 4세기 그리스 사회는 모두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1492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많은 지역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주장사회나 부족 또는 무리사회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국가 형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이론은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것으로 그는 국가가 사회적 계약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사회적 개혁이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계산해보고 단순한 사회보다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단순한 사회를 자발적으로 없애 나갈 때 이루어진 합리적 결론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관찰하고 역사적 기록을 뒤져봐도 그처럼 냉철한 선견지명이 있는 고상한 분위기에서 국가가 형성된 예는 단 한 번도 찾아낼 수 없었다. 작은 사회 단위의 자발적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더 큰 단위에 합병되는 일은 없다. 다만 정복당하거나 외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이다. 세 번째 이론은 일부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인기가 있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 북중국, 멕시코에서 대규모 관계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한 시기와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엇비슷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관계나 수력 관리를 위해 복잡한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 다음에는 대략적인 시대적 상호관계를 곧 인과관계로 파악한다. 결국 메소포타미아와 북중국과 멕시코 사람들은 대규모 관계시설이 하자올 이점을 이겨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이들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이내에는 그리고 지구상 어디에도 이 같은 이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관계시설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선견지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작고 비능률적인 수장사회들을 여러 개 합병해 대규모 관계시설이라는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 형성에 대한 이 숫자원 이론은 사회계약론의 경우와 똑같은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이론은 복잡한 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최종 단계만을 거론하고 있다. 대규모 관계시설 문제가 대두되기 전 인간사회가 수천 년에 걸쳐 무리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다시 주장사회로 발전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역사상 연대와 고고학적 연대를 자세히 훑어보아도 관계의 문제가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었다는 견해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 북중국, 멕시코, 마다가스카르 등지에는 국가가 생겨나기 전에도 이미 소규모 관계시설이 존재했다. 대규모 관계시설은 국가 탄생과 같은 시기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상당히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지역과 안데스 일대에 형성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각 지방의 공동체가 건설하고 스스로 유지하는 소규모 시설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복잡한 수자원 관리 시설이 만들어진 지역에서도 그 시설은 국가 형성에서 비롯한 2차적인 결과였을 뿐이며 국가 형성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국가 형성에 대한 본질적으로 정확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시설과 일부 국가 형성 시기 사이의 대략적인 상호관계 따위보다 훨씬 더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각 지역 인구야말로 사회적 복잡성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사실이다. 앞서도 확인했듯이 무리 사회는 개인 수십 명으로 이루어지고 부족 사회는 수백 명, 추장 사회는 수천에서 수만 명, 그리고 국가는 일반적으로 5만 명 이상이다. 이처럼 각 지역의 인구 규모의 사회 유형 사이에도 대략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범주 속에서는 인구의 사회적 복잡성 사이에 더 확실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추장사회 중에서도 인구가 많을수록 더 중앙집권적이고 계층화가 심하며 더 복잡하다. 이 같은 상호관계들은 각 지역의 인구 규모, 인구 밀도 또는 인구의 압력과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일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호관계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를 탄생시키는 인과관계의 사슬에서 인구라는 변수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조밀한 대규모 인구가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다시 상기하자. 그 다음에는 이 같은 대규모 사회가 단순한 형태로 유지될 수 없었던 까닭을 살펴보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째서 지역 인구가 증가할수록 단순했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집약적 식량 생산과 사회의 복잡성은 상호 자극 관계. 앞서 우리는 대규모 인구 및 인구 또는 조밀한 인구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식량 생산이라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적어도 수렵채집의 생산성이 극별히 높은 지역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생산적인 수렵채집 및 사회는 추장사회의 조직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국가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는 식량 생산을 통해 국민을 먹여 살린다. 이 사실과 바로 앞서 언급한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회적 복잡성 사이의 상호관계, 결국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동안 식량 생산과 인구 변수와 사회적 복잡성 사이의 관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된 것이다. 과연 집약적 식량 생산이 원인이 되어 인구 성장을 촉발하고 결국 복잡한 사회를 탄생시켰을까? 아니면 대규모 인구와 복잡한 사회가 원인이 되어 식량 생산을 강화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처럼 질문 형태를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집약적 식량 생산과 사회적 복잡성은 자가 촉매작용에 의해 서로 자극하는 관계다. 다시 말해 인구가 성장하면 사회가 복잡해지며 그 과정은 곧 논의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식량 생산이 강화되면서 인구가 성장한다. 복잡한 중앙집권적 사회는 관계시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 더 나은 농계군을 만들 수 있는 각종 금속 수입을 비롯한 장거리 교역, 그리고 각종 경제적 전문가들의 활동, 이를테면 목축민은 농경민이 생산한 공유를 먹고 농경민은 목축민의 가죽을
가축을 이용해 쟁기를 끌게 하는 따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사회가 가진 이와 같은 이점 때문에 식량 생산은 점점 강화되었다. 따라서 인구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식량 생산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에 기여한다. 첫째, 식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철 따라 변동이 심하다. 일단 수확한 식량을 저장한 뒤에는 중앙집권적 정치적 권위체가 농경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공공토목공사,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따위 또는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공공토목공사, 폴리네시아, 하와이의 관계시설이나 양어장 따위를 벌이거나 정복 전쟁을 일으켜 더 큰 국가를 이룩할 수도 있다. 둘째, 식량 생산이 잘 되면 잉여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전문화와 사회적 계층화가 가능해진다. 잉여 식량은 추장과 관료를 비롯한 엘리트 계급, 필경사와 기능인 등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전문가들, 공공토목공사에 동원된 농경민 등 복잡한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부류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 마지막으로 식량 생산은 사람들이 정주영 생활을 채택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정주영 생활은 사람들이 소유물을 축적하고 정교한 기술이나 기능을 발전시키고 공공토목공사를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다. 이처럼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교사들이나 정부나 유기인이 또는 아마존에서 그때까지 접촉이 없었던 유랑형 부족이나 무리와 처음 접촉할 때마다 보편적으로 두 가지 당면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그 유랑민들을 비폭력화하는 것이다. 즉, 선교사나 관료는 서로 죽이지 않도록 설득한다. 또 하나 목표는 유랑민들이 촌락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선교사와 관료들이 그 유랑민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들에게 의료 혜택이나 학교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개종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앙집권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처럼 식량 생산은 인구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대규모 인구가 갖춰졌다고 해서 복잡한 사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찰에 따르면 분명히 무리 또는 부족의 사회적 조직은 수만 명이 넘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현존하는 대규모 사회는 모두 복잡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적어도 네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서로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다. 이 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엄청나게 증폭된다. 2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사회에서 두 사람씩 짝지어진 관계의 수를 계산해 보면 1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 200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사회가 있다면 그 숫자는 자그마치 1999만 9천 명으로 늘어난다. 이 각각의 쌍은 곧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질 수도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리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는 살인 사건이 날 때마다 대개는 보복 살인이 뒤따르게 마련이므로 살인과 보복 살인의 끝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게 된다. 무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싸움이 벌어지면 양쪽 당사자와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싸움을 중재한다. 부족 사회에서는 아직은 많은 사람이 서로 가까운 친척이나 모든 사람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척이나 친구들이 싸움을 중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알고 지낼 수 있는 몇백 명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서로 무관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구 또는 친척이 있어서 그 싸움을 말려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만큼 적어지는 셈이다. 반면 구경꾼 중 많은 사람은 두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의 친척이거나 친구이므로 그 사람 편을 들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이었던 것이 패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규모 사회가 갈등의 해결을 구성원에게 맡겨두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요인 하나만 보더라도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무력을 독점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앙집권적 권위체를 발전시켜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뉴기니의 작은 촌락에서는 아직도 성인 인구 전체가 의사결정을 함께 참여한다. 그것은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고 촌락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 말이 모든 사람에게 막 잘 들리며 또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 공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실현 불가능해진다. 심지어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의 전체 회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규모 사회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조직화와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 사이에 물자를 주고받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필수적인 물품을 많이 얻는 날도 있고 적게 얻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일부 필수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얻는 대신 다른 필수품은 늘 부족하게 마련이다. 관계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에서는 이처럼 물자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호혜적 교환에 입각해 당사자들이 직접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회에서는 당사자끼리의 직접적 갈등 해결 방식이 비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끼리의 직접적이고도 경제적인 이동 방식도 비효과적이다. 대규모 사회가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호혜적 경제체제뿐 아니라 재분배적 경제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남아도는 물자가 있으면 그것은 일단 중앙집권적 권위체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물자가 모자라는 개인에게 재분배되어야 한다. 대규모 사회의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중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구 밀도에 관련된 문제다. 식량 생산자들이 대규모 사회는 수렵 채집민의 작은 무리에 비해 구성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높다. 사냥꾼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무리는 각각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 획득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품은 무리 간의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서로 이웃의 다른 무리와 교역해서 얻는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무리 사이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점점 좁아져 그 지역 바깥에서 구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총 면적은 약 4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600만 명인데 이것을 간단히 80만 개 영토로 나누어 각각의 면적이 0.05 제곱킬로미터가 되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각각 20명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한 무리가 자급자족하며 이따금 일시적 평화가 찾아올 때마다 그 작은 영토의 국경선에서 이웃 무리의 물품이나 신부들을 구현하는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공간적 현실 때문에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는 조직이 복잡한
대규모 사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갈등 해결, 의사결정, 경제, 공간 등의 문제를 모두 고려했을 때 대규모 사회가 결국 중앙 집권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력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정보를 독점하고 결정을 내리는 물자를 재분배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과 친척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여러 집단을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초기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차츰 엘리트 계급으로 자리를 굳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마 모두가 평등했던 한 촌락의 여러 시족 중 남들보다 더 평등해진 시족에 불과했을 것이다.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 재분배. 이상으로 우리는 대규모 사회가 무리 조직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복잡한 도덕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작고 단순한 사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 또는 융합되어 크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게 되느냐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융합, 중앙집권적 갈등 해결과 의사결정, 경제적 재분배, 도덕정치 체제의 종교 등은 결코 루소류의 사회적 계약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융합의 추진력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진화론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 장 도입 후에서 나는 어떤 한 범주로 분류되는 사회라고 해서 모두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각의 인간과 인간 집단은 제각기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의 경우 어떤 집단의 대인은 다른 집단의 대인에 비해 훨씬 카리스마적이고 강렬하며 결정을 내리는 일에도 더 능숙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큰 부족에서도 유난히 강력한 대인이 있어서 중앙집권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부족은 대개 중앙집권화가 미약한 부족보다 유리해진다. 파유족처럼 갈등 해결에 미숙한 부족은 분열되어 여러 무리로 갈라지게 마련이고 추장사회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역시 분열되어 작은 추장이나 부족 여럿으로 갈라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효과적인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적 재분배 등의 장점을 갖춘 사회는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며 더 넓고 생산적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또 자기보다 작은 자율적인 사회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복잡성을 보이는 여러 사회가 경쟁하게 되었을 때 만약 상황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복잡성의 수준은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될 마련이다. 부족들은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추장사회의 규모에 이르게 되고 추장사회들은 다른 추장사회들을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국가 규모에 이르게 되며 국가들은 또 다른 국가를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제국이 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 큰 사회의 단위는 이 만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규모가 커진 데 따르는 각종 문제, 지도자 자리를 노리는 자들의 끊임없는 위협, 도덕 정치에 대한 평민들의 반감, 경제적 통합으로 늘어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각각의 작은 사회 단위에 비해 잠재적으로 유리하다.
외부 세력에 의해 합병되는 소규모 사회, 작은 단위들이 융합되어 큰 단위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도 많고 고고학적 증거도 많다. 루소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융합은 각 작은 사회들이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합치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대규모 사회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회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자율성과 특권을 빼앗기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융합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합병되거나 아예 정복당하는 것이다. 이 두 융합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외부 세력의 위협으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미국 동남부에서 결정되었던 체로키족 인디언의 연맹에서 잘 나타난다. 체로키족은 원래 40개의 독립적인 추장사회로 분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추장사회는 대략 400명이 사는 하나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백인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면서 체로키족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가령 체로키족 중 어느 한 사람이 백인 정착민이나 상인들을 약탈하거나 공격했을 경우 백인들은 그 인디언이 어느 추장사회에 속해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으므로 체로키족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거나 교육을 끊는 방법으로 무차별 보복을 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로키족의 추장사회들은 18세기 내내 차츰 합쳐 단일 연맹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1730년에 대규모 추장사회들이 모여서 모이토이라는 추장을 전체 지도자로 뽑았고 1741년에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계승했다. 이 지도자들이 수행한 첫 임무는 백인들을 공격한 체로키족 사람을 처벌하고 백인 정부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1758년에 전후에 체로키족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해 예전의 촌락회의를 본보기로 삼은 연례회의를 개최해 에코타라는 한 촌락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은 사실상 수도가 되었다. 그리고 체로키족은 결국 12장에서 보았듯이 문자를 갖게 되어 성문화된 헌법까지 제정했다. 이처럼 체로키 연맹은 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전에는 서로 반목하던 작은 사회들이 융합되면서 결성된 것이었는데 이들이 합쳐질 수 있었던 까닭은 강력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파멸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해 역사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백인이 만든 아메리카 식민지들의 경우다. 그 중 한 식민지는 체로키족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기도 했다. 군주국 영국이라는 강력한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자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자신들도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각의 아메리카 식민지도 처음에는 체로키족의 출장사회처럼 자율성을 빼앗기기 싫어했고 따라서 1781년에 연합 헌장 북부 13주가 제정한 미국 최초의 연방헌법을 중심으로 융합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각 식민지의 지나친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786년 셰이스 반란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과 전쟁 부채라는 미결 문제 등 새로운 위협들이 닥쳐오고서야 비로소 식민지들은 한사코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려던 태도를 버리고 1787년 현재와 같은 강력한 연방헌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제국과 줄루 국가 등에서 볼 수 있는 통합의 예. 서로 반목하던 독일 공국들이 19세기에 들어와 통일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세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1848년의 프랑크푸르트 공문의회, 1850년의 독일 연방, 1866년의 북독일 연방, 1870년 프랑스의 선전포고라는 외부 위협이 닥치면서 마침내 각 공국의 군주들은
1871년 권력의 많은 부분을 독일 제국 정부에 양도하고 말았다. 이처럼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서로 뭉치는 방식 이외에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정복에 따른 합병이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사례로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세워진 줄루 국가, 19세기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병되었다를 들 수 있다. 백인 정착민들이 처음 보았을 때 줄루족은 수십 개 작은 추장 사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700년대 말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각 추장 사회 사이의 싸움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들 사회의 공통 숙제는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갖추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딩기스와요라는 추장이었다. 딩기스와요는 1807년쯤 경쟁자를 제거하고 음테트와 추장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는 모든 촌락의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출산 촌락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우수한 중앙집권적 군사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추장사회들을 정복하면서도 또 학살을 금하고 정복당한 추장의 가족을 살려주었다. 다만 정복당한 추장의 친척들 중에서 자신에게 협력하겠다는 사람을 추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우수한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 아울러 분쟁에 대한 해결 방식을 확충해 우수한 중앙집권적 갈등 해결책을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딩기스와요는 줄루족 추장사회를 30개나 정복해 통합의 기초를 다졌으며 그리하여 아직 미숙하나마 줄루 국가가 탄생했다. 딩기스와요 후계자들도 사법체계, 치안, 의례 등을 확충함으로써 국가를 더욱 강화했다. 줄루족처럼 정복으로 국가를 형성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원주민의 추장사회로부터 국가가 형성하는 과정을 유럽인이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폴리네시아의 하와이와 타히티, 마다가스카르의 메리나 국가, 아프리카의 줄루 국가 외에도 야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를 둘러싸인 왕국과 스와지, 줄루족의 일파인 스와지족이 일으킨 국가이며 현 스와질란드 왕국의 모체를 비롯한 여러 국가, 서아프리카의 야샨티, 현 가나 중부에 있던 흑인 왕국 국가, 우간다의 웅콜라, 우간다 서남부 고원지대에 있던 원주민 왕국, 부간다, 현 우간다 동남부에 있던 원주민 왕국 등 국가 등이 있다.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은 유럽인이 도착하던 15세기 이전에 이미 정복으로 성립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스페인의 초기 정착민들이 인디언에게서 받아 적은 구전 역사를 통해 이들 제국의 형성 과정을 많이 알고 있다. 로마 국가의 형성 과정과 알렉산더 치아 마케도니아 제국의 팽창 과정에 대해서는 동시대 고전적인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복의 궁극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사회가 융합될 때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던 불변 요소였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쟁이 사회 융합을 가져오기 시작한 시기가 기껏해야 13,000년 전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미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높은 인구 밀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높은 인구 밀도와 전쟁이 초래하는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어째서 인구가 조밀할 때는 전쟁이 사회 융합을 가져오고 인구가 희박할 때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패배한 사람들의 운명이 인구 밀도에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운명은 다음 세 가지로 판가름난다. 우선 수렵채진민은 우리 사회가 점유하는 지역이 대체로 그렇듯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곳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생존자들은 적으로부터 멀찌감치 이동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뉴기니와 아마존의 유령형 무리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대개 그런 식으로 끝났다. 식량 생산자 부족이 점유하는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중간 정도인 곳에서는 패배한 집단의 생존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지 않는 부족 사회에는 노예를 부릴 만한 일도 없고 많은 공물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잉여 식량이 많이 생산되지도 않기 때문에 승리자들이 패배한 부족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것 말고는 생존자들을 써먹을 데가 없다. 결국 패배한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 용토는 승리자들이 차지한다. 국가나 추장사회가 점유하는 지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도 역시 패배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지만 승리자들은 이제 그들을 살려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추장사회와 국가사회에는 경제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서시대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패배자들을 노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들은 집약적 식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잉여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대신 정치적 자율성을 빼앗고 정기적으로 식량이나 물품 등 공물을 바치게 하면서 그들 사회를 자기들 국가나 추장사회에 융합할 수 있다. 실제로 기록된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국가 또는 제국의 개국과 관련된 싸움들은 대개 그런 식의 결말을 보았다. 예를 들면 스페인 정복자들은 멕시코 원주민에게서 공물을 받고 싶어 했으므로 아즈텍 제국의 공물 목록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즈텍인이 해마다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받아낸 공물에는 옥수수 7,000톤, 누에콘 4,000톤, 비련말곡 4,000톤, 무명 망토 200만 장, 엄청난 분량의 카카오 열매, 전쟁용 의복 방패, 머리 장식, 호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정복의 궁극적인 원인은 식량 생산과 각 사회 사이의 경쟁과 확산이었다. 거기서 시작된 인과 관계의 사슬에 의해 병원군, 문자,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등 정복의 직접적 요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만 언제나 공통적 요소는 조밀한 대규모 인구와 정주영 생활이었다. 이러한 궁극적 원인들은 각 대륙에서 각기 다르게 발전해 정복의 직접적 요인들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대개 서로 관련되어 함께 발생했지만 그러한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인카인들은 제국을 세웠지만 문자는 갖지 못했고 아즈텍에게는 문자가 있었지만 유행병은 별로 없었다. 딩기스와요 당시 줄루족을 보더라도 이 각각의 요인이 역사 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소 독립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줄루족 추장사회 중 음테트와 추장사회는 기술, 문자, 병원군 등 어떤 면에서도 남보다 유리한 점이 없었음에도 다른 추장사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음테트의 추장사회가 가졌던 이점은 바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요소였다. 여기서 탄생한 줄루국가는 그 덕분에 한 세기 가깝게 한 대륙의 일부분을 정복할 수 있었다.